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또 다른 어둠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어야 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별의 순간을 잡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됐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오늘 오전 11시 22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여러 설이 나돌았지만 헌법재판관 8명 모두는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계엄 선포 등이 위헌, 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면서 이제는 대선 국면으로 전국이 급변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순간부터 짚어보고 향후 정치 전망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데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8대0 전원일치 결정,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같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년 전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취임했지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던 포부도 중간에 꺾이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조기 대선 레이스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는데 60일 뒤인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각 당은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 곧바로 경선에 돌입해 이달 말이면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갈 조기 대선 전국. 먼저 이채영 기자가 일정부터 정리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거리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했는데 시한을 다 채울 경우 6월 3일 화요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대선 날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 대행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정치적 혼란 속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자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각 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를 등록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가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선에 출마할 광역단체장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6월 대선 실시는 사상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자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1극 체제로 불리는 민주당 내에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게 중평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초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파면 결정 약 30분 뒤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정치가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정치권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탄핵으로 분열된 전국과 조기 대선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좋아할 일이 아니라며 언행에 신중할 것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시점을 두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일을 공고한 직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3년 만에 대권 재도전에 나서게 된 이재명 대표로선 일각에서 지적하는 반 이재명 정서 극복이 최대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독주 체제라는 평가 속에서도 민주당의 비명계 주자들 역시 출마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데 확장성 있는 후보를 앞세우며 경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가 대개조를 언급하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민주 세력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낼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마 여부는 많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 등 비명계 주자들은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확장성과 개헌 필요성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젊은 층과 중도 확장을 강점으로 내세울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다양성, 역동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유의미한 경쟁이 쉽지 않을 거란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며 판세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질 경우 경선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복잡 미묘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처지가 어찌 될지 몰라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도 힘들었었고 당내 후보군도 스펙트럼이 다양해 단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부터 나옵니다. 촉박한 시간에 속성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지도부는 단결을 강조했고 정중동 행보를 보이던 차기 주자들은 출마 시점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30분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개월 뒤면 대선이라며 촉박하지만 절대로 져선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 언급을 삼가왔던 당 지도부가 대선 준비를 공식화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주자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10여 명이 거론됩니다. 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안타깝다며 아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자는 짧은 입장만 밝혔고 한 전 대표는 당원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서로 비난 말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 시장은 별도의 입장 없이 탄핵 집회 안전대책 회의를 열며 시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부에선 출마 선언 시점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긴장 풀이하고 좀 지켜보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 이상 징후 없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다음 주 사퇴 여부를 검토 중인 홍 시장은 조만간 제7공화국 관련 서적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일단 대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지지층의 불만 기류가 언제쯤 수그러들지가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조기 대선까지 60일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은 후보 선출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경선 룰 협의에 들어가는 등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충격이 큰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정을 정할 생각입니다. 최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정비와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선거인단 모집, 권역별 순회 경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 후보가 7명 이상이면 예선 경선을 실시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본경선을 치릅니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구성하는 안과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당원 확보에 불리한 비명계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선 후보들이 아주 있기 때문에 아마 60일이지만 발빠르게 선거를 치르고.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당내 경선과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파면 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큰 만큼 당내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당내 선관위 출범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대선 주자만 10명 넘게 거론되고 있어 선거인단 구성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지만 이제 관심사는 차기 대선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전국 상황, 승부를 가릴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현 정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극체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이 대표 자신일 겁니다. 탄핵 심판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 만명 학살 등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말로 여론전을 벌였던 이 대표는 오늘은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당초 탄핵 선고가 나오면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그 시점도 당분간 미루고 이른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던 최장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 일정도 잠정 보류됐는데 이 역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엄 직후에 우클릭, 중도 확장 이런 식의 행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행보 아니냐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변수를 최소화하고 외연 확장 쪽에 다시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맞지만 여전히 반명 정서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5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어떤 후보도 고르지 않은 응답자도 38%였습니다. 네, 결국 대선이라는 게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이거였을 텐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차기 대선의 승부처가 중도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국민들을 칭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입법 권력뿐 아니라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명 역시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엔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강대강대치를 벌이는 형국이었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견제 심리도 대선 국면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그에 따른 위기감을 부각하는 전략을 최대한 구사할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으로선 반대로 그 같은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 아직 불투명하고 여러 명 많죠. 근데 대통령 파면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좀 영향이 미쳐질까요? 어떨까요? 그럴 겁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에 분노하는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주자들에게 힘을 실을 거란 예측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후보에게 지지세가 몰릴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추후 행보와 메시지, 또 당내 친윤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요. 개헌을 고리로 이른바 빅텐트 후보군을 선정해서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개헌도 개헌이지만 반명 정서를 활용해서 빅텐트,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더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후보를 내보자, 뭐 이런 거겠죠? 네, 당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한 인사는 임기 단축 개헌을 실현시킬 중립적 성향 인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개파색이 옅은 한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탄핵 소추와 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헌이 하나의 뭐 시대 정신처럼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도 유력 주자 한 명이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내세워서 판을 흔들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든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딱 한 명, 이재명 대표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역시 개헌 요구가 잇따를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개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번 조기 대선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개헌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도 뭐 누가 덜 비호감이냐 이런 식의 선택을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외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치 혼란도 그렇고 조기 대선이지만 빨리 전국을 수습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헌재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포고령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입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 자체가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야당의 폭주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포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흠결이 있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다거나 미복귀 선공의를 처단한다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 국가 비상권을 행사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점, 선관위 장악에 나섰던 점, 이들 모두도 헌재는 인정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초기 발언과 헌재에서의 증언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했지만 헌재는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를 타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군병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도 인정했습니다. 체포 대상자라고 불러줬던 명단의 인원수를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되겠다라고 기억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한 건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선관위 병력 투입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만장일치로 파면에는 동의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도 형사재판처럼 증거 채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제 50호증 1 진술 조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파면에는 동의했지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이 신속성 요청으로 공정성은 다소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거 채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탄핵을 반복해 발의할 수 있다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문에는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이딴 탄핵, 예산 감액의 일방성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면을 보고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던 문영배 권한대행의 시선이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정청래 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합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 권한대행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마비된 국정을 타개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자제와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론 나온 것,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 대체로 8명의 재판관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상 문제, 특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부분 등의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인 정영식 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송구 질문을 던졌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한간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도 돌았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재판관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었던 겁니다. 이건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법률가 사이에서는 인용될 게 틀림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보면 5대 3으로 기각이 된다느니 뭐 6대 2니 인용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예측이었던 겁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 38일이란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커졌던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자 정말 뭔가 변수가 생겼다는 추측에 힘이 실린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말싸움을 했다는 정보지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선고일 지정 뒤엔 일부 언론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서 5대 3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무게감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이 그냥 추측에 불과했다는 게 오늘 선고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헌재가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아니면 뭔가 변수가 있어서 막판에 바뀌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보안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재판관들은 도청 방지 장치가 달린 평의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엔 재판관들 말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도 TF 연구관들에게 말을 아꼈고 결정문 마무리 작업도 극소수의 연구관만 데리고 했다고 합니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억측을 낳았던 겁니다. 결정문에 야당의 폭주를 질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간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라고 교훈을 준 게 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잘한 게 없거든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어요. 여기서 헌법재판이 신속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동의 없는 수사 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난감하게 됩니다. 도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면을 지금 시켜놨는데 이 형사법정에서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결정문 내용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이 지적한 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흘러가는 과정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액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걸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계엄 선포 시점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데 이걸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하지만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소수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2분간의 선고 과정이 있었는데 문행배 대행 말고 다른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문영배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결정문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문영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그나마 특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길고 긴 탄핵 심판 이제 끝났네요. 정 기자, 앞으로도 좀 헌재, 법조 좀 잘 취재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선고된 지 2시간 반 만에 짤막한 승복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엔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123글자, 4문장 분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파면 결정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50분쯤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복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파면 결정에 대한 이견이 담기지 않은 만큼 사실상 승복 메시지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헌재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 윤 전 대통령은 종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고 오후 5시쯤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적 행보보단 내란 혐의 형사재판 대응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만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걸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고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 20분이 흐른 오전 11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 태극기와 함께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갑니다. 봉황기는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줄곧 개양되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을 잃은 만큼 한남동 관저도 비워줘야 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며칠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다음 주 거처를 옮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상 복합 건물인 서초동 사저가 정상적인 경호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즈음에는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되고 최소한의 신변 보호 조치만 유지될 것이다. 선고 직전까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내다봤던 대통령실은 종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현안 업무 보고 등을 준비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 15명은 전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한 대행은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해선 안 된다며 반려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스타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란 메시지로 국가 원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충돌했고 결국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꺼내들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 퇴장하게 됐습니다. 비극으로 막을 내린 정치인 윤석열의 4년을 차정승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한 강골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직을 돌았지만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한 뒤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로 다시 권력과 대척점에 섰고 법무장관과 충돌 끝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정치 신인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단번에 대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일 3국 공조란 외교 성과에도 노동, 의료, 교육 등 4대 개혁에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 대신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역대급 총선 참패로 국정 주도권을 잃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은 반복됐고 결국 배우자 논란과 맞물려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거부권만 25차례 여야 모두와 대립하며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자 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 이후 구치소에 수감돼 직접 변론에 나섰고 구속 취소로 반전을 꿈꿨지만
파면이란 결과로 정치 인생 4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서정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연루돼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지만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4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둔 내란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행사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도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파면된 뒤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아직 확인해드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파면이란 점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분위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선고 이후에 의원총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계엄 이후 단식과 삭발, 도보 행진 등 장외투쟁을 이어온 만큼 서로에게 고생했다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너무 애들 많았어요. 민주당은 파면 선고 직후 당 차원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입장문을 냈고 개별 의원들도 일상 회복을 축하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호당은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뒀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법사위로 회부해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재탄핵 보류에 이어 최 부총리 탄핵 역시 조기 대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만 유일하게 법사위 회부에 반대했을 뿐 전체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운영했던 광화문 천막 당사를 철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까? 선고 이후 의원총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이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내 침통한 분위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 언급에 선을 그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선 체제 전환을 시사하며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탄핵 책임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않은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길 수 있겠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대선 관련 준비도 속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개헌 타이밍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반복되는 정치 불행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헌정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자강론에 더해 개헌을 고리로 한 반 이재명 연대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도 정치적 기로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 역할을 하며 당내 주류를 차지했던 친윤계 의원들은 파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선 우린 패족이 됐다는 자조 섞인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친윤계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친윤계는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와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은 참여 의원이 한때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친윤계는 용산 관저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안국동 지도부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친윤계는 오늘 파면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유구무원이라며 당분간 침묵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패족이라며 이번 대선에선 이기기 어렵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거나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란 주장도 나왔지만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가 여전히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거란 관측도 있지만 대통령 파면에 따른 자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탄핵 선고 순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열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거의 없었습니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집회 참가자들 아직도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던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지금은 대부분 자리를 떴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도로와 지하철역도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관저 앞에서 대형 화면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헌재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오열하고 곳곳에서 헌재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내일 다시 광화문에 모여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국민저항에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탄핵 반대 여의도 집회를 주도해온 세이브 코리아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내일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네,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또 헌재 주변 경호도 강화했는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네, 우려했던 대규모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전투복과 방독면 등을 착용하고 헌재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20대 남성은 선고 직후 둔기로 경찰버스 뒷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외에 불상사는 없었고 거리는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이 철저히 대비한 측면도 있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허탈감 속에서도 자중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걸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일대 진공 상태를 풀고 버스 차벽도 치웠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경계 단계도 가포에서 을호로 하향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화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22분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얼싸안고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탄핵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민국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건 여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겠지만 평상시로 가가지고 전부 다들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길에 역사적 순간을 목도한 외국인들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So it's good to see that it's working, and I think, yeah, they should move on in a very democratic way in the future. So that would be cool. I think it's cool for people for fighting for their rights, for their opinions, so for raising their voices. 시민들은 넉 달간 이어진 혼란이 수습되고 여야 모두 나라 발전에 힘써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민주 절차가 잘 작동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현장에서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Kicked its president out of office. We're talking about Yoon Suk-yeol, the one who declared martial law back in December.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시험대를 넘어 새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South Korea is deeply divided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d that split is likely to get worse a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ing heats up. 워싱턴 포스트는 수개월간 겪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며 파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했고, 중국 포털에선 윤석열 대통령직 상실이 한때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탄핵 심판 결과를 속보로 전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대통령 파면과 미국 관세 폭탄 여파가 겹치면서 우리 증시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쳤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낙폭은 줄었습니다만 미국의 관세 공포에 질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막지 못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미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도 1% 넘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상승세로 돌아섰고,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는 시점엔 2,500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고 0.86% 떨어진 2,46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122일 동안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상당 부분 완화, 해소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편적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주식시장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충격이 위험자산 기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 팔아치운 국내 주식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인 테마주는 휘비가 갈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관련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윤석열 관련 종목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구잡이식으로 부과한 관세 여파가 미국 내부를 강타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부품으로 공장을 돌리던 기업이 1,000명 가까운 근로자를 해고했고 휴대전화 가격이 폭등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마이웨이입니다. 우리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900명을 임시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5%로 매겨진 자동차 관세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조립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미국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I think they're more scared of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Here, we don't know the variables. That's the scary part.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애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미국에 수입될 경우 34%가 부과된 상호 관세로 가격이 40% 이상 올라 판매가가 $2,300, 우리 돈 300만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Chips are starting very soon. The pharma is going to be starting to come in, I think, at a level that you haven't really seen before.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우리나라 관세율을 26%에서 25%로 다시 수정했는데 이번에도 별다른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는 건지 대응 방법은 없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미 FTA상 이런 상호 관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FTA 2.3조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정식 조약이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FTA를 파기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떤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겁니까? 네, 한미 FTA 23.2조에 보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는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지요? 우리 정부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네, 예전에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서 무역 분쟁이 생겼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분쟁 당시에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 간 철도 운송을 금지했는데 WTO가 이걸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WTO는 판단 내용에서 안보 위기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실제로 전쟁, 영토 분쟁 같은 실질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누가 봐도 물리적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WTO 판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내 법조계와 외교계의 판단입니다. 그럼 제소도 가능하다는 건데 WTO에 제소하면 뭔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 등이 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WTO가 미국이 잘못했다고 1심 판정을 내렸고 미국이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 결국 각국이 미국과 개별 합의하는 식으로 분쟁이 종료됐습니다. WTO에서 이걸 판단하기도 좀 힘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그걸 들을 분위기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식이라면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죠? 네, 전문가들은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도 걸려 있어서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EU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도 결정해야 한다고 봤고요. 또 오늘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관세를 도입할 때 EU와 영향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것, 또 양보할 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거죠. 단발성인 협상이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네,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이 국가 원수가 없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들은 현지 생산으로 피해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식품 공장.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상자가 연신 실립니다. 뿔소라로 만든 크림스프, 참가자미 등 지난해 미국에 80만 달러를 수출한 이 회사는 현실화된 관세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될 거고 그러면 수출 물량도 더 적어질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체들은 아마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도 대기업이 주문 물량을 줄일까 노심초사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지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산해야 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중소업체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품목과 세율에 따라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반도체 IC, 칩들, 이런 소자 쪽에만 국한될지 거기 관련되는 제반 설비들이나 그 소부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여기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업체들의 밀어내기 물량까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중소업체들과 유통업계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 주식 매매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탄핵 심판 선고로 주가 변동이 심했는데 제때 사고 팔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키움증권 주식거래 시스템 화면입니다. 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려는 순간 창이 멈췄습니다. 지금 안 팔려서 벌써 40만 원을 손해봤는데요. 어제 오전 키움증권 주식거래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먹통이 된 데 이어 오늘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매수 매도 주문 처리가 지연되더니 12시 반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야? 멈췄는데요? 키움증권 게시판엔 어제 미국의 관세 발표에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대응을 못해 큰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상할 계획이라면서도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주문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어제는 이제 조치를 했고 오늘 일어난 것도 그거랑 같은 건지를 좀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난달엔 미래에셋과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매 체결이 지연됐고 한국거래소 거래가 7분 동안 멈추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전산장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10여 곳의 전산 책임자를 불러 시스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잔혹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이국 만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의 흉탄에 암살됐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가족들이 불행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취임 1060일 만에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지고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던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어떤 결과가 나왔던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할지가 시작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조금은 지적하고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엄이란 극단적 행위를 정당화해주진 않았습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걸 무력으로 시도한 점 엄연히 잘못입니다. 거대 입법 권력을 지닌 민주당도 탄핵이란 비싼 비용을 치른 만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무소불위 같았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려다 낭패 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대통령 탄핵의 막은 닫고 새로운 무대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가 국민을 언급했듯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북군만이 아니라 남군의 전사자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한때 서로 총뿌리를 겨눈 적이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38년 전 1987년 민주화 때 대한민국도 태극기 아래 하나가 됐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갈림길에서 타협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하나 된 국민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겁니다. 4월 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사흘 느리고 평년보다는 나흘 정도 빨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중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비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반면에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보다 또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쑥쑥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